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진핑의 극심한 분노. 2.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중국이 초대박을 노렸던 나라가 오히려 한국을 선택해 버리자 시진핑이 대충격을 받아 화제입니다. 시진핑은 뒤늦게 해당 나라를 찾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는 일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한국에게 대참패를 당한 중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1일 영국 가디언지에 놀라운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일주일 내로 방문할 예정이라 보도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2년 7개월 만에 사우디를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11월 예정인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이 미리 선수를 치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무기 분야에서 비교 위에 있는 한국이 사우디와 대규모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나움시티 수주전에서 한국이 치고 나오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중국은 석유 수입을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지속 주장해 왔습니다. 사우디 석유의 4분의 1을 수입하고 있으며 1대1로 확장을 위해 2021년까지 현지에 434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무산되긴 했지만 100억 달러를 투자해 아람코와 합작 회사를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정도입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란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사야 한다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1970년대 비밀 협약을 맺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제도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깨기 위해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할 수 있게 지속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며 사우디와 관계가 나빠진 것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틀이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에 사우디에서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하루 50만 배럴로 수입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통 석유 수송로에 상주했던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함을 남중국해로 이동시킨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석유와 달리 미국이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생명줄이죠. 과거 리비아,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틈이 페트로 달러에 도전했다가 몰라 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페트로 달러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시발점이었습니다. 2018년 상하이 에너지거래소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던 것인데 결국 중국은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사우디도 섣불리 위안화 거래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위안화 거래 요구가 아닌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수주 경쟁에서 확실한 전환을 꾀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부분은 방산 수출과 나움시티 관련 대규모 수주입니다. 빈 살만은 현재 왕이 아닌 왕세자지만 거의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부 총리, 국방부 장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고위원장 등을 말입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산 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세계에서 무기를 구입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을 탈피해 자국에서 무기 생산 비중을 늘리려 하는 중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우디가 선택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과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미국 대신 한국이 선택받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우디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철수시켰고 석유 증산에 애가 타자 반년 만에 다시 복구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 증산을 요청했지만 왕세자가 단칼에 거절하며 바이든을 난처하게 했던 것도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적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우디는 정통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들이 원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약 2,000대의 미국제 전차는 한국제 K2 전차로 대체할 수 있으며 300문 이상의 노후 방공포는 이미 BOE 현지 생산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천공 시리즈와 구축함 기술에 대해서도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수출의 몇 배 이상 규모로 사우디 잭폿이 터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부러워하며 견제하려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난 3월 중국은 사우디 세계 방위전 시회에서 기회를 노린 바 있습니다. 가격을 대폭 낮춘 무기로 과거 무기 수출 쾌거를 다시 한번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사우디는 중국 미사일 DF-3 35기를 구매하는데 35억 달러를 썼었고 중국제 PLZ-45 자주포를 구매한 후 인접 쿠웨이트 51문의 중개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사우디가 예멘 반군을 공격하면서 PLZ-45 자주포를 통원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중국은 최근 무기 수출을 또다시 추진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우디는 3월 여러 국가와 10건 이상의 무기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1,400억 원 4억 3천만 리알 규모의 계약을 했을 때만 해도 시진핑은 크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끝난 후 중국 언론은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10개 계약 중 3개를 획득했고 하나그룹은 그 좀 가장 큰 1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해 수출 품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은 해당 무기가 K9 자주포였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국은 사우디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을 이집트의 K9 구매 사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PLZ-45포에 비해 K9의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정통은 이미 한국 무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1월 LI진엑스원과 한화 측은 UAE에 35억 달러 규모의 천공2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2월에는 한화디펜스가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우디도 같은 선택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패싱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미래 신도시 나온건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1,30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받는 것입니다. 나온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시나이반도 인근에 조성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10월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빈 살만은 2017년 볼과 32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위 계승 1순위가 됐고 불안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던 상황입니다. 나온시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억 달러 약 6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완공을 위해선 1조 달러 약 1,300조 원가 투입돼야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폭 200m에 길이 170km에 이르고 거울로 둘러싸인 직선으로 된 수직형 도시 더 라인이 핵심 축입니다. 이외에도 홈해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옥사론과 초대형 관광단지 트고 제나틈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의 44배 규모로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고 총인구 900만 명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 내 모든 전기는 수소, 태양광 틈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충당돼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지하에 배치되고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도시 양끝은 고속철도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차, 2030년에 2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단계 건설에만 3,200억 달러가 들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UAE 수도 아부다비보다 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호언한 상태입니다. 나옴시티 투자 규모에 대한 주변의 우려도 있지만 아람코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추진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분기에만 480억 달러의 수익을 냈던 것입니다. 1년 전 대비 90% 늘어난 수치로 아람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시진핑을 초조하게 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기회를 노리는 가운데 사우디 실권자가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것은 나온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나옴시티 최고 투자 책임자 CIO가 한국에 와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나옴 더 라인의 총괄 프로그램 관리 PMO 용역을 수주한 바 있으며 관련 수에 주로 부각돼 10일 만에 주가가 약 2배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또한 나옴시티 지하터널 공사를 수주해 건설 중입니다. 선 28km 길이의 공사로 더 라인의 핵심 교통수단이 되는 통로를 맡은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2조 2천억 원 규모의 수도 리야드의 도심 지하철 공사를 수주해 완벽한 일정을 챙긴 바 있어 향후 나온 사업에서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원자력, 수소 및 재생에너지, IT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를 원해 이를 본 중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진핑의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사우디는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준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18일 아람코가 발주한 6억 달러 규모의 자추라 열병합 발전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가스전으로 작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이 1조 4천억 원의 가스 처리 계약을 따냈던 곳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사업을 챙긴 것도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앞서 나움시티 등의 수주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원전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원전 또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협력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5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에 참여 요청서를 보낸 바 있는데 높은 공급 단가를 제시한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 러시아는 거의 탈락한 상태이고 중국 또한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어 한국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기후가 비슷한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낸 바 있죠. 게다가 8월 두산의 너 능력 또한 8,4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8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 내에도 크게 보도돼 수주를 빼앗겼다며 분통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람코와 10개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소경제 공동개발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포스코 등이 사우디와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와의 관계는 최근 항공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우디 항공이 서울에서 리야드로 가는 첫 직항 노선을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게 튀어 쳐져 중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전격 취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사우디. 더 높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한중 이 수교한 1992년부터 올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누적 흑자는 7,09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미 무역 흑자 누적액인 3,066억 달러의 2배가 넘습니다. 외국 기업 끌어들이기와 그에 관한 기술 습득 및 모방에 국가 총력을 쏟은 중국은 2020년 글로벌 연구, 개발 천대 기업 수에서 194개의 자국 기업을 확보해 27개에 그친 한국을 훨씬 앞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흑자는 2013년의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올 5월부터는 대중 무역에서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룹니다.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경제 파트너였던 양국의 상생 모델이 한국 시각에서 보면 깨지고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 흑자 기조가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저임금 생산 기지라는 삼중중 매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본물이 터지듯 해 지난해까지 통계에 잡힌 누적 1,000억 달러 약 134조 원 중국 상무부 실제 집행금액 집계 기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한국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물 밀듯이 중국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은 법인세 혜택과 저임금의 쏠쏠한 재미를 보았지만 한편으론 중국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기술을 자연스레 습득한 중국은 10년 전 부처 제조업의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대순 글로벌정책전략연구원장은 한국이 30년 흑자를 누리면서 안심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집요한 기술 및 인재 빼가기로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급속도로 키워 이젠 우리의 턱밑을 겨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의 돈만 보고 중국의 한국 기술 탈취에 대한 노림수를 경외시 했던 한국이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고 지적합니다. 단적으로 한국이나 서방국은 중국의 장기적 술수에 넘어간 것이고
이젠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한 LCD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2003년 한국의 현대전자 LCD 사업부를 중국 기업 BOE가 인수한 게 결정적인 기술 습득의 도약대가 됐습니다. 중국은 한국 주요 기업 공장을 유치한 뒤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 등으로 기술은 빼가고 성장은 방해했습니다. 중국은 나아가 30년간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미커창 총리로 기술 고도화에 진력 집력해 상당수 품목에서 한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모델로 삼았지만 외쳤습니다. 한국을 이기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구호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장기 전략을 세우며 분석하면서 한국을 모방했고 한국의 기술 갈취를 첫 번째로 삼으며 기술과 인력을 빼갔습니다. 반면 AI나 양자량자 컴퓨터처럼 중국이 앞선 분야에서는 한국을 아예 협력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그런 방면에는 한국인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일 무역적자는 정부나 기업들이 국산화를 거의 포기하고 편안하기만 한 일본산 제품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일본이 만들어주니 국산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 일본의 종속국이 된 겁니다. 신형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3가지의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써 가꾸어 놓은 국산화의 의미는 사라지면서 다시 일본 종속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너도나도 중국산 물건 수입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산 배터리의 보조금 지급을 거의 막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한국산 외면하고 중국산에 붙어 있다가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주지 않으면 일본에 치우친 것보다 더 심각한 나라의 생산 자체가 모두 정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대란에서 봤듯이 이는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화물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게 올스톱됩니다. 배터리만 해도 중국에서 소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당장 배터리 생산 못하지 않습니까? 대체재 구하는 게 말이 쉽지 않은 연간 걸립니다. 중국과 전쟁할 경우 중국이 한국의 소재 공급을 막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중국이 수출을 막거나 줄이면 한국은 휘청거리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많은 수입품 중에서 특히 핵심 소재의 중국 과잉 의존도를 하루빨리 낮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중교역 품목 5,448개 가운데 한국이 70%인 3,835개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만 1,850여 개이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5대 핵심 제조업의 산업, 소재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20년에 걸친 대중 수출 호황이 끝나간다며 경제 다변화 의지를 주장하는 쪽과 안보는 미국과 협력해도 경제는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고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재호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안미경중은 미국이 중국을 포용할 때 가능했고 미중 대결 시대에는 효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이국의 중국 견제 봉쇄가 5G 통신과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미래 기술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과학기술 차원에서 안미경중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단적으로 2020년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액이 59억 달러인데 중국에서 기술 도입은 6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천기술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미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및 유럽연합 EU 수출액 합계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대중 수출액을 웃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포획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근거로 꼽힙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국에 의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탈중국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환우 코트라 선임연구 위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에서 반반 제품 비중이 낮아지고 반도체, 자동차 등 고급 부품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중국 경제에도 아킬레스건건처럼 약한 급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개시해 보복 강도를 높일 때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 롤량을 몇 %씩만 줄여나가면 중국은 큰 타격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디램 시장에서 삼성 SK, 미국 마이크론, 세계사의 점유율은 95%가 넘는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줄이면 중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중국의 공세에 한국이 더 이상 속수무책 신세가 아니다. 는 분석이고, 따라서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나 한국을 일부러 도외시하는 경향이 보일 경우 중국에 수출되는 핵심 품목을 선정해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